예, 안녕하십니까. 광기역사 1부하고 2부를 공부했는데, 이제 그 3부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3부는 어찌 보면 이제 이 책의 핵심인데, 1부에서는 그 고전시대의 역사를 다뤘고, 2부에서는 고전시대의 광기의 어떤 구조, 개념적인 어떤 구조를 다뤘다면, 3부는 모더니티, 근대성에서 어떻게 광기라는 것이 이해되고, 병으로 어떻게 규정이 되고 했는가라고 하는 걸 말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그 미셸 푸코의 이른바 지식 권력 구조, 그거를 분명히 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마지막 그 단위에 이제 강의가 될 것 같은데, 3부를 하기 전에 우선 그 1부와 2부를 각각 1시간씩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3, 4, 5, 6강은 3부 내용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번 시간은 광기역사 1부를 한번 복습해보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야기할 거는 광기역사에서의 도입부에서의 장소론, 장소가 어떻게 이야기되어 왔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기로 하죠. 그 푸코라는 사람은 이제 역사학자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뭐의 탄생이라는 것을 아주 즐겨 다루죠. 뭐뭐에서 탄생, 수용소의 탄생, 감옥의 탄생,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 이야기할 거는 이제 그 탄생의 문제인데, 푸코는 그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넘어가면서 상당히 큰 어떤 장소적인 변화가 있었다. 근데 무엇인가가 탄생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장소의 탄생과 뗄 수가 없죠. 그죠? 담론의 질서가 있고, 어떤 그 실제 사물들, 장소들의 질서가 있고, 식물학이 있으면은 식물원이 있겠죠. 그죠? 형법이 있으면 감옥이 있겠죠. 동물학이 있으면 동물원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장소랑 같이 가는데,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건너가면서 광기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곧 르네상스에서 어떤 그 장소론적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장소의 변화라는 거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나병이 사라졌다는 거죠. 중세의 그 나병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르네상스에 되면 이제 나병 그 환자들이 많이 사라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들을 모아놓았던 장소, 그 장소에 붙어있던 어떤 이미지, 느낌 같은 거는 계속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푸코가 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배제인데, 이스클루션이죠. 배제인데, 일종의 배제의 의식, 이때 의식은 이제 우리 의식이 아니라 리추얼, 제사할 때 그 의식이죠. 배제의 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장소, 그 장소의 이미지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할 수용소라든가 감옥 같은 것들도 바로 그런 어떤 배제의 의식의 장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광기역사 46쪽을 보면은
아마도 나병보다 더 오랫동안 남아있고, 또한 나병 요양소들이 이미 여러 해 전부터 텅텅 비게 되는 시대에도 존속하는 것은 바로 나와 한자라는 인물에 달라붙은 가치와 이미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은 상당히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지는데, 바로 이제 광인들의 배, 광인들을 태운 배가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이미지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실제로도 그 광인들의 배가 존재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거를 둘러싼 많은 어떤 문학 작품이나 이제 이런 게 존재하는데, 흥미로운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은, 물론 실제적으로는 조금 그 뒤이기도 하지만, 유럽인들이 이제 전 세계로 진출을 하고, 대항해 시대가 시작이 되는 시대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푸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역사가 아닌 보이지 않는 그 후면의 역사를 지금 짚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의 그런 휘황찬란한 배들이 전 세계로 진출할 바로 그때에 광인들의 배라고 하는 그 유럽 문명의 어떤 전혀 어떤 그 상반되는 이면이 그 뒤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항해 시대의 배와 광인들의 배는 아주 흥미로운 그런 그 유럽 문명의 그 이중성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할 이야기는 그 광기의 경험인데요. 광기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어떤 방식들, 그런 과정들, 이제 그에 연관되는데, 광기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경험과 맞물려 있다. 인간의 종말, 시간의 종말, 흑사병과 전쟁이 불러일으킨 종말의 이미지, 이런 어떤 이미지가 존재했고, 그래서 죽음의 이미지와 연관되는데, 흥미로운 거는 한 15세기 정도가 되면은 죽음의 엄숙함이 광기의 냉소성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코는 뭐라고 하냐면 15세기의 마지막 몇 년에 이와 같은 커다란 불안은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고 죽음의 엄숙성은 광기의 냉소성으로 대체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렇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엄숙함과 광기의 냉소성은 공히 불안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거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브리겔이라고도 발음하죠. 브리얼의 어떤 죽음의 승리라든가 광녀 마르고 이런 그림에서 우리가 그거를 잘 볼 수가 있죠. 흥미로운 거는 이 시대에 나타난 광기가 두 가지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였죠. 그죠? 하나는 이제 우주적이고 비극적인 광기가 있고, 또 하나는 도덕적이고 비판적인 광기가 있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은, 우선은 우주적이고 비극적인 광기가 솟아오르게 되는데, 이 광기는 인간이 깊숙이 존재하는 어떤 어두운 비밀을 드러내주는, 인간이 바라보고 싶지 않은 자기 내면 속의 어떤 어두운 비밀들, 야수성이라든가 광란 같은 상상작용,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우주적인 비극적인 광기죠. 그래서
71쪽에 보시면 사람들은 죄인이 마지막 날이라는 건 이제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 날에 흉측스러운 나체로 나타나게 될 때 광포한 동물의 괴기스러운 형상을 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렇게 어떤 동물성, 그러니까 인간과 상반되고 인간이 길들여 키워왔던 그런 동물성이 역설적으로 자기의 내면에서 발견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금지된 암, 비밀스러운 암, 이런 어떤 그 사탄의 지배라든가 마술 같은 마법 이런 거하고도 이제 연관이 되는데 한쪽에서 이렇게 우두적이고 비극적인 광기가 솟아올랐다면은 흥미롭게도 다른 한편에서는 광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이렇게 코믹하고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이런 형태의 광기가 등장하게 되죠. 이런 형태의 광기가 가장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그 인본주의자들, 우리가 흔히 그 휴머니스트들이라고 그러죠. 이제 인본주의자들인데 그런 인본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광기를 가장 잘 알려진 예가 뭐냐면 그 에라스미스의 이 우신예찬이죠. 우신예찬이라는 그런 그래서 광기에서의 삶이 그토록 중요한 것은 광기가 삶의 비밀을 보유하기 때문이 아니라 삶의 비밀을 보유하는 것은 이제 우주적, 비극적 관계에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관계에서는 그런 비밀을 보유하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광기는 어떤 터무니없고 쓸데없는 지식에 대한 징벌이다.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일종의 어떤 냉소적이고 희극적인 방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죠. 히에로니무스 보스에 나타나는 그 아주 기괴한 그림들이 있죠. 이제 그런 그림들의 세계에서 에라스미스의 어떤 풍자적이고 냉소적인 그런 이제 광기 개념으로 유행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원숭이보다도 추한데 자기 자신을 니레우스처럼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선 세 개를 라인이죠, 그죠? 선 세 개를 정확하게 그렸다고 해서 자기를 유클리드로 자처하며 또 어떤 사람은 리라 앞에 당나귀이고 목소리가 암탉을 뜯어먹는 물어뜯는 수탉의 목소리만큼이나 시끄럽게 울는데도 헤르모 게네스처럼 노래한다고 믿는다. 어떤 아주 유명한 가수처럼 이렇게 이제 그 풍자하고 냉소하는 그런 우신예찬의 세계가 전개가 되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만약에 르네상스 시대의 광기가 우주적 비극적 광기가 있고 또 비판적 냉소적 광기가 있다면 그 양자의 관계는 뭘까? 도대체 그 두 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첫 번째 관계는 그 현혹적 형태들과 접하면서 어떤 우주적 질서로 경험하는 것이고 두 번째 관계는 냉소적 태도로 뛰어넘을 수 없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동일한 관계를 비판적으로 경험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양자 사이의 관계를 해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의 광기를 한번 검토해 봤는데 사실 르네상스 시대의 광기에 대한 이야기는 그 고전 시대를 이야기하기 위한 그 서론이죠. 푸코가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고전 시대 17, 18세기의 어떤 광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이야기할 중요한 주제는 고전 시대에 갑자기 생겨난 그 수용소, 어사일럼, 그 수용소라는 곳이죠.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냐 하면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넘어가면서 나병이 사라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들이 띄고 있었던 이미지는 유지되었다라는 말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그러한 장소들이 결국은 어디로 귀착하냐 하면은 고전시대의 수용소로 귀착을 하게 되죠. 수용소를 우리가 허스피탈, 불어의 이제 오피탈이죠. 영어로 하면 하스피탈인데, 지금 우리가 병원을 하스피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같은 이름이지만 원래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하스피탈 그러면 병원을 떠올리지만, 이때 하스피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병원의 개념보다는 이제 수용소의 개념이었다. 똑같은 말인데도 그 말의 의미는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게 이제 흥미롭죠. 그죠? 그래서 푸코는 헤테로토피아를 수용소를 헤테로토피아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헤테로토피아. 헤테로라고 하는 거는 어떤 다른 이질적인 이런 뜻이고, 토포스라는 거는 장소죠. 그러니까 헤테로토피아 그러면 어떤 다른 장소, 이질적인 장소, 좀 이상한 장소, 뭐 이런 정도의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바로 고전 시대에 세워진 그 수용소들은 바로 광기를 또는 광기와 같은 종류의 비이성들을 쓸어 담아 가지고 수용하는 이제 그런 곳이었다. 근데 그런 점에서 헤테로토피아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